어떤 글이 조금 더 여기 독자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될까 네. 고민하시면서 네. 가장 주안점으로 두시는 고민들이나 생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를 만들 때 두 가지가 항상 기본 정서가 잡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 근데 그 누구라는 것도 엄마 중에서도 포포포 독자의 엄마는 어쨌든 더 나은 엄마가 되기를 굉장히 갈구하는, 공부하는 엄마란 말이죠. 그리고 약간 젊은 엄마인 것 같아요. 타겟을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요. 공부하고 싶은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주제, 그 안에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잘 조화롭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커서 엄마의 글을 본다면 혹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이가 보지 않을까라고 염두에면서 쓰신 글들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걸 염두하진 않았고 그냥 다만 저는 모든 글을 쓸 때 쉽게 쓰려고 되게 노력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을 10년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직장생활 10년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는 잡지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걸 5년을 했고, 5년은 소위 말해서 남의 광고 콘텐츠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할 때는 제가 평소에 보던 독립영화를 열심히 봤고, 제가 평소에 정말 어려운 책이나 시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 광고 일을 하니까 집에 가서 제가 평소에 읽던 책이 안 읽혀요. 모든 진이 빠지니까 어렵게 쓴 글이 다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의 머리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어쩌면 이게 보통 사람의 감성이구나. 어쩌면 나는 너무 다른 감성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게 하려면 보통 사람이 읽어도 너무 힘들지 않게 해야겠다. 퇴근하고 읽어도 괜찮은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직장생활 하면서 느꼈던 감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이 글은 퇴근하고 나서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써요. 그래서 화려한 미사 여구를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제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담백하게 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는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말을 좀 읽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건넬 때는 최대한 너무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쉽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후루룩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평범할 수 있는 뭐 아이를 네. 키우는 이야기나 엄마로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도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 끌어낼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도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 저는 글을 쓸 때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일단 제 아주 너무나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글을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내가 이걸 경험했지만 이건 절대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써요. 그게 제 요령이에요. 글을 쓸 때 제가 둘째 딸이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응답하라 그 덕선이, 응답하라 1988인가? 아무튼 덕선이가 나왔었죠. 근데 덕선이가 자기 생일 파티를 안 해주고 같은 달에 태어난 언니 케이크에다가 초를 빼버리고 그 생일 파티 먼저 해주고 초를 또 그냥 바꿔서 해주는 거를 보면서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아, 이런 감정, 둘째 딸이어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감정들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것이야 라고 해서 그런 소재들을 길어왔고,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어떤 감정들이 꽂히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이 시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겠다. 또는 받았었지만 까먹고 살고 있겠다. 저는 그 감정을 건드려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감정을 호소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유용을 주려면 그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같이 갖다 붙이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을 당했었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라고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해요. 그래야 초반에 좀 친근한 이야기가 나와야 사람들이 하면서 빠져들어 보거든요. 그렇게 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지 않나요? 라고 공통의 정서를 길어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공감해서 끝내지 않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아가서 무언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제가 공부한 것들을 조금 곁들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 3콤보로 항상 거의 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수업의 제목이 네. 사랑받는 글쓰기였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랑받는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또 여러 형용사나 동사 중에서도 그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네. 것 같아서. 저는 글 쓰는 걸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책값이 보통 15,000원 정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번 15,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그 책을 사게 하려면 그 책에 어떤 식으로든 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사랑받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사랑해요. 나에 대한 이야기만 쓰고 싶고 너무 내가 일단 쓸 테니까 너희는 봐, 이런 관점으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런 글은 그냥 나르시즘에 젖은 글인 거예요. 근데 독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글은 독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독자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집어들까? 라고 독자를 사랑하면 독자에게 사랑받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같은 비슷한 원리에서 저는 항상 책을 쓸 때 프롤로그를 진짜 열심히 써요. 왜 프롤로그를 열심히 쓰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지쳐서 항상 서점에 가면 프롤로그를 읽고만 마음에 꽂혀서 사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제 마음을 기억해요. 이건 나를 위한 책이야 라는 걸 찾아다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자들에게도 말을 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라. 사랑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개별성을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는 글을 쓰시라고.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또 꿈꾸고 계신데 이 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출판의 영역이라고 말하면, 작가로서의 영역이라고 말하면, 물론 제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더 판매량 높은 걸 목표로 하겠죠. 근데 정량적 목표가 있고 정성적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에게는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저의 목표죠. 전작보다 이번 책이 더 좋네? 전작보다 어쨌든 조금 더 깊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작가로서의 목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좀 약간 자기가 못하는 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자꾸만 너무 잘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책이 조금 더 이제 홍보 일정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장르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드라마도 한번 써보고 싶고 소설도 좀 써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가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